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보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어느덧 낙엽이 거리를 뒹구는 만추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추운 계절이 오면 내 집, 내 가게에 대한 안정감과 따스함이 유독 소중해지는데요. 추운 겨울을 앞두고 생계를 꾸리던 가게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현실과 마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권리금 문제 때문인데요. 오늘 입법전망대에서는 상가 권리금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5월 유명 가수 리쌍 소유의 점포 권리금 분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상가 권리금 문제. 하지만 1년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도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데 상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상권을 살린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재건축을 한다 해서 좀 너무 진짜 당황스럽고요. 법률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가 권리금. 권리금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왜 이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 상가 권리금은 기존 가게의 오랜 영업 성과에 대한 대가로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무형의 영업권이자 재산권을 말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실제로 거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서울 상가의 평균 권리금 추이를 살펴보면 계속 증가해 2014년 상반기에는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상가 권리금 시장의 규모는 약 33조 원에 이릅니다. 또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피해 규모는 약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거래되는 상가 권리금이 고액인 만큼 분쟁이 생길 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가게 경제 파탄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전 재산을 투입해가지고 권리금도 내고 시설 투자비도 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본인이 장사할 테니까 그만 나가라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갑자기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매도해가지고 새로운 양수인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가라. 수도 없이 뭐 이유도 말 안 해주고 갑자기 나가라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동안 상가 세입자들 피눈물 흘리고 이렇게 심지어 자살하는 분도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들대로 장사하는 분은 장사하는 분대로 사회적으로 내쫓기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서 국민 경제에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어오고 있었다. 최근 권리금 관련 분쟁이 늘면서 분쟁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소송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을까요? 그 소송은 대부분 권리금에 대한 정면 소송이 아니고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는 방식으로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쫓은 후에 그럼 그 점포는 공실이 되잖아요. 그때 거기를 다른 임차인을 들이면서 임대인이 그 권리금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요. 실제 소송은 또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는 소송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보호되는 그런 게 없는 법제하에서는 임대인이 거의 이깁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권리금 회수를 전혀 못하고 그대로 내쫓기는 상황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권리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차 상인들의 상가 권리금이 보호받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가 권리금이 임대차 보호법상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꾸준한 입법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정부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법안을 마련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상가 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골자는 임차인이 점포를 넘길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현실로 권리금은 존재하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폭탄 돌리기가 돼갖고
수백만 자영업자가 항상 불안에 떨어왔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이 법안을 제출했을 때만 해도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보호 가능하겠냐 하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계약 기간 이런 것만 보호한 거지 권리금이라고 하는 영업권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물은 유형의 재산인데 이 유형의 재산만 보호를 하고 영업권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보호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선 건물주가 부당하게 편취한 경우를 막자 하는 차원의 최소한의 어떤 미니멈을 갖다 만든 겁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수용을 했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발전시킨 것이죠. 법안은 상가 권리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권리금 지급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권리금의 개념을 법제화하고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 확정 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권리금을 가로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9월 24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가 합동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요. 민병두 의원의 법안과 차별화돼 주목할 만한 내용은 상가권리금 보험 도입과 기존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모든 임대차 계약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상가권리금 보험은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당한 개입 등을 통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보험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확대의 경우 기존 상관습 및 판례를 통해 정립되어 온 갱신 청구권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즉, 입법이 되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5년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입법돼 시행될 경우 상가 권리금이 있는 세입자 120만여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입자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는데요. 우선 우려점들을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다 보니 오히려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분위기가 살아나던 상가 투자 시장이 위축될 거란 시선 또한 있습니다. 권리금 표준 계약서를 쓰도록 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권리금을 명시할 경우 전 임차인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서 작성을 기피할 우려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국회의 대비책은 무엇일까요? 제 법안은 우리 전세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확정하는 것 하는 방안을 그대로 차용해서 세무서에 권리금을 갖다 확정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내 또 새로운 세원이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론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 법안은 그래서 일정한 동안 소득세를 갖다가 유예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는 민병두 의원의 법안과 정부안 모두 재건축을 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건축 권리금을 보호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안들은 일반 상가 권리금 보호에 국한되기 때문인데요.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 임차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재개발, 재건축을 할 경우 상가 임대인에게는 4개월분에 해당하는 휴업 손실액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금액인 권리금 보상에 대한 방안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권리금 피해 사례가 실제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세입자를 만나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카페. 이곳의 영업주는 남편의 퇴직금과 대출로 3년째 가게를 운영 중인 한규선 씨. 하지만 건물주의 재건축 통보로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완전
생계형이에요. 그 남편이 이제 정년퇴직해가지고 퇴직금하고 대출받아서 먹고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권리금은 1억 6,200을 주고 들어왔어요. 보증금은 4,800만 원이고요. 저는 근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하루를 거르지 않고 늦지 않게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재건축을 한다. 6월 말려고 6월 13일이면 한 달 전이 서면으로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묵시적으로 이게 재계약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온 거예요. 갑작스런 임대인의 재건축 통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이미 명도 소송에서도 패소해 언제 강제 집행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얼마 전에 계고장이 날라왔어요. 9월 25일까지 가게를 비워라 했는데 저희는 퇴직금이고 대출이고 이 돈이 어떤 돈인데 그냥 날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갈 거예요. 상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상권을 살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럼 하다못해 옆에 대체 상권을 마련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재입주를 하게 해주던지 전혀 아무런 멘트도 없고 무조건 법대로만 하자고. 너무 열이 나서. 이렇게 재건축이 늘면서 재건축 관련 피해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분쟁은 명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 안 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재건축의 경우예요. 임대인이 그 건물을 재건축을 하려면 임차인을 내보내야 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임대인은 여기가 영업 가치가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더 좋은 그 월세를 받으려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임차인의 영업 가치가 임대인에게 그 재건축으로서 이전이 되는 그런 양상인데 사실 대부분의 피해나 제가 소송을 해본 많은 그 피해 사례들도 보면 재건축으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는 것이 좀 문제점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도 재건축 관련 권리금 보호를 위한 보완점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공영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보호를 하려면 도시개발관련법 전체를 갖다 정비해야 되는데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경우 우리가 대체 상가를 갖다 만들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세 세입자, 월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영구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우도 우선적으로 그 상가를 갖다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이 첫째 방안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개발이 지연되고 또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돌파하냐 하는 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영국, 프랑스의 예처럼 1년째 뭐 영업 수익을 갖다가 보상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영국, 프랑스의 경우 이와 같은 보상 체계뿐 아니라 계약 기간 자체가 길어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프랑스고 영국이고 간에 그 일단 임대차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9년, 뭐 15년 이렇게 보장되는데 이게 최소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임차 상인은 같은 위치에서 되게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투여한 그 투하 자본이나 비용 같은 게 다 보전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분쟁이 되지 않고 있고요. 또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 임차인에게 그 부분을 양도하고 가면 되기 때문에 외국 입법례는 사실 임차인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쫓고 거기서 뭐 영업을 하거나 이러면 그 거래계에서 아예 뭐 거의 배척될 정도로 안 좋게 보는 그 문화가 이미 자리 잡힐 정도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1991년 제정된 차지차가법에 기간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 계약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법리 적용도 임대인에게 엄격합니다. 고령화 시대, 짧아지는 정년 탓에 늘어가는 자영업자들. 권리금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 마음 편히 생업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수백만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권리금이 법적으로 그 양지에 나옴으로써 보호를 갖다 받게 되는 것인데 또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뭐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공청회를 하고 있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토론회를 갖다가 하려고 합니다. 이 건물주들 입장에서 자기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 그런 우려가 불식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어떤 두 가지 재산권의 균형을 갖다 찾아가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년 말쯤이면 시행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은 선진국의 2배가량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이고 생존율 또한 낮아서 5년 내에 10곳 중에 7곳은 폐업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상가 권리금은 상인들에게 절실한 문제입니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임차인의 권리는 보호하는, 그래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지난 3월 서아프리카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후 감염자가 확산되며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에볼라 바이러스. 최근 신변종 전염병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병원체가 감염병 예방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병원체 자원의 자산 가치를 분석,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한 법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병원체 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병원체 자원의 수집, 관리 및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병원체 자원은행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병원체 자원심의위원회를 두어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원체 자원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안도 포함했습니다. 맞벌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2년 7월 시행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화법. 현행법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견, 위임 등의 형태로 근무하는 간접 고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 고용 근로자들이 많은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파견, 도급, 위임 등 간접적인 고용의 형태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간접 고용 근로자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시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인기사 서비스 혹은 자가용 콜택시라 불리며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우버 택시. 스마트폰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승객과 자가용 또는 렌터카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차량 알선 서비스로 앱의 운영자는 차량을 알선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데요. 하지만 이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실질적으로 택시 면허를 받지 않고 콜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인데다 과다한 요금 측정과 차량 사고 시 보상이 미흡한 점 등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운영자는 단지 차량 알선 행위를 할 뿐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인데요. 해서
이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직접 불법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우버 앱을 통한 알선 조장 행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 불법 택시 영업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신고 포상금제 도입안도 포함했습니다. 치열한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험도 쌓고 경력도 채울 수 있는 인턴십에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인턴이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턴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이 인턴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인턴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안과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고 무한정 인턴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인턴이 작업 중 부상, 사망 등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670여 곳의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치러진 2014년도 국정감사가 지난달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안전 문제 등 여러 쟁점들이 현안으로 떠올랐는데요.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향후 입법으로 조속히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 법률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새법률 생활백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오지민입니다. 의붓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소풍을 가고 싶어하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바로 지난해 큰 충격을 줬던 울산과 칠곡의 계무 사건입니다. 이 같은 아동학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9월 아동학대 특례법을 시행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뒤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또 격리 조치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아동학대 특례법 과연 어떤 법인지 새법률 생활백서에서 짚어봤습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찰 현장 출동 시 반드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원이 동행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가해 행위자에 대한 격리, 접근 금지, 친권 제한 등의 임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강서경찰서에서는 경찰이 출동해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격리해 임시보호시설로 인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아이가 혼자 생활하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찜질방에서 빵이나 라면 같은 걸 먹으면서 수일째 생활한다는 신고를 받고요. 가해자인 부를 수사해서 아동 학대 사실 인정돼서 쉼터에 아동을 보내는 임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것은 지난 9월 초 6살 아이가 부모도 없이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본 손님이 112에 신고를 한 건데요. 아이는 거의 2달째 이곳에서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혼한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아이는 아버지가 일하러 가면 찜질방에서 생활했는데요. 당시 그 아동의 상태는 어땠나요? 네, 특별히 외상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대라고 하면 폭행 이런 거에 의해서 외상이 있고 하면 우리가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지금 이 아이처럼 돌보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아동 학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지난 10월 중순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는데요. 특례법 시행으로 피해 아동에 대한 임시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201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총 13,076건으로
하루 평균 35.8건이나 발생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아동학대의 83%가 부모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특례법을 시행했는데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것이 눈에 띕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특례법에 특별히 들어간 규정은 아동학대 치사하고 아동 학대 중상해죄를 새로 마련한 것이 그러니까 좀 특별합니다. 기존의 형법상의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었는데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치사죄의 경우에 법정행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격리, 접근 금지, 통신 금지, 상담 위탁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 제한과 같은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처벌도 엄격해졌는데요. 실제 지난 17일 아들을 폭행한 아버지가 첫 격리 조치됐고 22일에는 딸을 성추행한 아버지 역시 특례법에 따라 2달간 친권정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은 어떤 점이 특히 강화된 법인가요? 부모들이 내가 내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때리는데 웬 간섭이야라고 많이 이렇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좀 실효적으로 아동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있었는데 특례법에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경찰관이 현장에 같이 즉시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범죄행위가 있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범죄행위를 제지를 하고 격리를 시킬 수 있고 또 아동이 다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동을 의료기관에 인도하거나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속하게 좀 그러니까 사법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아동이 좀 빨리 이렇게 그 피해 상황에서 좀 구제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례법 시행과 함께 아동학대 신고 역시 국번 없이 112로 통합됐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각 지역 경찰서 112 상황실에서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 출동 지시를 내립니다. 가스상고 있지 금일 1620경 그거 화공로 7길 39길에서 그 아동학대 그 의심설생. 경찰의 현장 출동에도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바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원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서 저희 현장에 출동하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 다 경찰이세요?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원입니다. 그럼 조사원분이 지금 이렇게 동행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일단은 아동을 만나서 어떤 학대를 입었는지 상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대 행위자를 만나서 어떤 학대를 했는지 같이 현장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조사원이 출동하더라도 피해 아동을 조사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동학대 재발 위험이 있어도 마땅한 법적 근거나 권한이 없다 보니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는데요. 특례법 시행으로 범죄 재발이 우려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격리, 접근 금지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는 물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는데요.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의심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겨울이 되었는데도 여름 옷을 입고 다닌달지 아니면 얼굴이나 팔 이런 등에서 멍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이 아동학대 특례법을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동학대가 더 이상 국민들이 가정 내 훈육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잔혹한 범죄라는 인식을 좀 갖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조치, 그다음에 가해자에 대한 어떤 다양한 처분, 그리고 부당한 친권 행사에 대한 제한 등을 통해서 이제는 학대 피해 아동이 좀 더 실효적으로 또 신속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에게 울산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끔찍한 범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특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만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새법률 생활백서 제1장.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일 경우에는 친권이 제한, 정지 또는 상실될 수 있습니다. 새법률 생활백서 제2장.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상습적으로 학대했을 경우에는 동의 없이 아동을 격리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상담 인력의 경우 1인당 관리 아동이 올해는 90명, 내년에는 110명을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